거기서 야 내가 이랬는데 돈 줘, 나 월급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아웃입니다. 근데 돈 없이 충분히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서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그런 시민 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이 역사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흥미롭게도요. 중앙집권을 추구했지만 중앙집권을 하지 못했던 그 빈 공간에 시민들이 와서 그걸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양반들이죠. 양반들이 와서 그걸 채움으로써 양반의 시민활동들이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민주주의가 되냐면요. 민주화가 되냐면 그런 욕망들이 18, 19세기 가면 더 끌어올라가지고 보통 사람들한테 다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나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나도 가서 시민활동할까. 왜? 그래야 가오가 사는 거지. 돈이 많다고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공공적 가치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납니다. 그 최초의 의국에서 활동했던 지금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소수정원에 내려가서 저 의국에서 활동했던 양반의 후손 댁을 찾아가고 문서를 이제 발급을 해갖고 학계에 이제 알린 건데요. 경상도 소백산 지역에서 나오는 약재를 저 터미널에서 빨아들이고 다시 또 전국에 있는 약재를 경상도 지역에 뿌리기 위해서 영주에다가 저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영주에 있는 재민루 이름도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재민루입니다. 저런 병원들이 이제 병원이라기보다는 저런 터미널이 만들어지는데 저거를 1592년에 영주군수 이대진이 저거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의원의 이 병원의 모든 일은 한 마을이 다 상의를 하는데 향소에서 금연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저쪽으로 담당합니다. 향소라는 건 선생님들 들어가셨으면 유향소라는 거. 조선시대 때 유향소라는 게 뭐냐면 지방 양반들의 회의체입니다. 회의체.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오늘날 말하면 시의회 같은 겁니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 과거 패스한 사람이 영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앙에서 파견되잖아요. 그 사람 출신이 가평일 수도 있고 안성일 수도 있고 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영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주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 지역의 사족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하고요. 사또하고 함께 그 하나에 한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회의를 하면서 영주 지역을 불러가도록 하는 그런 자문기구를 하거든요. 그걸 유향소라고 하는데 그 유향소의 대표적인 이제 양반들이 모여드는 이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우리 집이 양반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려면요. 족보가 있는 건 다 족보가 있고요. 웬만하면 족보 다 19세기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유향소에서 활동했던 멤버십 카드가 있습니다. 향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향안에 우리 할머니 이름이 적혀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양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확실히 거기서 활동했던 라이언스 클럽 명단 그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활동하면서 저 병원에서 저런 일들을 잘 알고 유향소에서 양리를 잘 알고 공정하면서 근실한다. 저거 다 양반들이거든요. 저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또한테 보고를 하고 저 병원에서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민이 협동해가지고 저런 서포트를 하는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충분한 제도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양반들이 시민활동을 통해서 그런 백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런 제도들을 규칙을 임진왜란 전후에 만들어놨던 것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저는 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만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에 좌수별경이라는 게 이제 양반 유향소의 이제 총무 원장님이거든요. 이 총무 원장님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며 저 밑에는 약을 가려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숯을 캐온다든지 뭐 풀뿌리를 캐온다든지 체약을 하는데 이거 산에 돌아다니면서 저 풀 본초 이거 약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주에 영주 무슨 절이 있습니까? 부석사 스님들. 네? 부석사 스님 조선시대 때는 중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중이라고 유학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산속에 영주 소백산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다 스님들한테 키워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키우잖아요. 나무도 키우고 뭐 석탄도 만들고 승려들까지 동원하고요. 저 산천들은 뭐냐냐 약을 굴리고 빠꾸하고 양반들은 뭐냐 일구 정리행 정리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상천 양반부터 승려일까지 상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저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시스템들을 갖춰서 이게 지금 소수박물관에 있는 제가 자료를 그때 그 문서를 발굴했던 것인데 저기 보시면 중간에
전이어 장암계, 전수 김암계 이렇게 되고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요 일을 그 전에 전 맡아가지고 장암계가 이제 이 일을 맡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김암계한테 좀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병자 사업 뭐라고 하는데 저게 1610몇 년이거든요. 병자호란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전에 저런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 이 병원에 있는 책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히 보면은 의학정전 8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의학정전 의소고요. 병원신방, 허준 선생이 아까 만든 병원신방 그런 책들이 지금 이 도서관 이 병원에 있습니다. 초방석 하나, 방석도 하나 있고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지금 넘겨주고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의 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에서 활동했던 유이 이석관이라는 분이 바로 고시를 해서 서울시청에서 부국공무원으로 조금 일하다가 사화가 막 벌어지니까 아유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 버리자 해서 영주로 내려와가지고 평생을 이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영주 쟁인묘를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돌아갔을 때 저 양반의 마지막 진찰을 저 양반이 했거든요. 이제 안동 사람, 봉화, 영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진찰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방은 나중에 이석관 경험방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저 산청에 호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지금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영주에 가면 그 집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거를 영주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박물관을 만든다 뭐한다 하고 있는데 안에서 또 이거를 누가 하느냐 해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싸워서 저는 좀 내려가고 이거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아 이거 뭐 또 동네에서 싸움 나가지고 민주당에서 할 거니 한나라당에서 할 거니 싸우고 있어가지고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들이 병원이랑 아까 그런 터미널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릉에 상주에 제주에 여러 군데 저런 터미널을 만들어서 그런 약재들을 이렇게 섞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의료 지식들을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상주에 지금 조명원에 있는 이제 그 상주의 양반들이 정경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그중에 뭐 이미 성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다는 이런 걸 제가 적은 것입니다. 하여간 뭐 해덕에 충청도 해덕에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조선 후기로 가면 동의보감 이후에 사실은 중요한 이제 그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때 동의보감은 명나라 초기까지 의서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한 건데요. 동의보감이 나온 지 200년이 또 지났으니까 명나라 후반 또 청나라 때 의서들이 새로 이제 도입되는 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조선에 넘어오는데 이것들을 정리하는 일과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종두법을 개발하는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의통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잠깐 조선 18세기에 가면 어떤 역병이 문제가 되냐면 이 마마, 특히 홍역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86년에 서울에서 마마가 홍역이 돌아가지고 13만 명 정도가 죽는 엄청난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그 적극적인 방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병을 차후에 치료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나 홍역이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것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천연두나 홍역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뭐 똥도 싸고 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안에서 있는 그 태도 그놈을 이제 태어날 때 그대로 물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애가 건강이 나쁘거나 이 기후가 나빠지는 틈을 타가지고 그 태독이 몸 밖으로 스멀스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진도 되고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가 태어나면 그 태독을 싹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병의 근원을 갖다가 이게 이제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의 제일 핵심이 바로 이 태독을 풀어주는 싹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요. 조선 왕실에서 아기가 날 때
임산부들한테 주었던 가이드북입니다. 애를 낳을 때 어떻게 주의할 거며 뭐 이렇게 이제 쭉 적어놓은 건데 이 지금 한국경영연구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기씨 탐방하시는 술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외신 분이여 급히 보다라운 명주로 오른손 제2지에 감아 황년 감초탕에 잠가 구중을 두로 씻자오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 300~400년 된 자료인데 지금 읽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보시면 아기씨 탐방하시면 이게 왕실의 아기씨니까 높인 거예요. 탐방하시면 술에 나 애가 울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마오시고 외신 부녀 모시고 있는 부녀들 부녀가 뭐냐면 은여들입니다. 은여가 이제 3~4년 부녀인데 외신 부녀 급히 보다라운 명주 부드러운 명주를 가지고 비단을 가지고요. 오른손 제2지의 명주를 감아요. 명주를 감은 다음에 황련과 황련과 감초를 끓이는 거에다가 잠가가지고 구중을 입안을 두로 씻자오시고 이걸 씻어서 태독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리고 씻자오시고 또 손가락에 꿀주사를 묻혀 꿀에 주사를 빨간 주사를 살짝 섞어가지고 그거를 묻혀서 구중에 두루 발라요. 입안에 두루 바르면 어떻게 되냐? 삼키오시기 하오시고 그래서 내가 삼키잖아요. 그리고 그게 배탈을 나게 합니다. 배탈을 나게 해서 태독이 똥으로 나오고 태분으로 나오게 해서 그거를 싹 씻어주면은 얘가 이제 역병에 안 걸린다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역병에 안 걸리는 방법인데요. 종교는 뭔가요? 독을 씻는 거잖아요. 이거 씻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걸 씻는다는 그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인두법이나 이런 종두법 그 독을 갖다 심어가지고 조금 예방을 한 다음에 그걸로 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낫게 한다는 생각은 저 당시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아이디어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이거는 왕실에서만 저런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저게 여러 민간국까지 다 퍼져나가는데 18세기에 시집가는 딸한테 이제 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인이 나서 부인 필지라고 하는 부녀 필지라고 하는 시집간 딸한테 지금 엄마가 써주는 책입니다. 시집간 딸한테 여러 가지 뭐 애를 키우는 거 여러 가지 써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녀 필지라고 해갖고 여기 부녀들이 마땅히 알 것이란 말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부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세탁하는 법, 이제 요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적어서 저기다가 적는데요. 저기 보시면 아해 처음 나무 태독하는 법을 해요. 아해 태에 있을 때 입 가운데 악물이 있나니 오물 엄마 뱃속에서 악물이 있나니 막 해산하거든 혈의 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급히 고운 수으로 손가락을 싸 황련과 감초 내린 물을 적수어 입 가운데 악물을 스쳐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왕실의 정보들이 다 민간국까지 엄마 통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양반을 통해가지고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종교, 백신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그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 어려운 일을 지금 사실은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선구자고 실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식들을 수용해가지고 저걸 정리해가지고 자신의 책으로 정리해냈기 때문에 마과이통이라는 책이 엄청난 책인데요. 마과이통은 1797년에 정약용 선생이 36살 때 중앙에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정조가 안 되겠다. 너 지방으로 잠깐 피해 있어라고 해서 이제 황해도 복산에다가 던져놨는데 저 복산이라는 데가 아주 특이한 데인데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정조임금이 복산에 보냈을 때는 복산은 중국에서 서울로 오는 딱 길목에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로부터 새로운 서적들이 들어오면 복산을 반드시 거쳐서 서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간 서적을 늘 접할 수 있는 시골이지만 정보의 핵심처에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간들을 검토해가지고 이 만화, 천연도와 홍역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정리를 해라 해가지고 정약용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서 1차 완성을 해가지고 당시 황해도 도지사한테 저걸 이제 보고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797년, 8년 이때죠. 1798년, 9년 이때 이제 정조가 한 2년 지나니까 공격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정약용 선생님을 법무로 불러들여요. 형조로 불러들였거든요. 형조로 불러들여서 조선의 형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형정 관련된 책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마가의통은 저 때까지만 해도 그 종두법에 관한 내용은 적이 없고요. 치료법에 관한 해열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법에 관한 책들을 정리해서 마가의통을 해서 인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799년 이 원전에 이제 서울에 와서 이 양반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박제가 선생한테 중국에서 자기가 종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예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약용 선생도 마가의통을 보완해서 종두에 관한 기술을 여기다 첨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1799년 겨울에서부터 1800년 봄 그 한 7, 8개월 사이입니다. 그 7, 8개월 사이에 정약용 선생은 겨울에 되게 연행사절을 가기 때문에 겨울에 연행사절로 가는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종두에 관한 것들을 한번 섭렵을 해가지고 자료를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약용과 같이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이기양이라고 하는 이제 의주 부윤으로 있었던 이기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기양은 남인에서 아주 북학 중국의 청나라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기양, 그 천주교를 믿고 있던 사람인데 그 이기양이 자신의 아들인 이청옥이를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야, 내 친구 다산이 그런 거를 좀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네가 와서 좀 찾아보라 해서 이분이 가서 찾아오게 됩니다. 책을. 그래서 뭐냐면 요 밑에 이건 너무 많고요. 저 이외를 보겠습니다. 1800년 종교지라는 책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저게 1799년 겨울에 이기양의 아들 이청옥이 큰아들 이청옥이 중국 국경에서 정망이의 종두방을 입수하게 됩니다. 중국 의서에 써 있는 정망이라는 사람의 종두방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거를 가지고 박제가가 알고 있는 종두방, 그 의정군감에 있는 종두방이거든요. 박제가는 의정군감에 있는 종두방을 본 거고 정약용 선생님은 정망이의 종두방을 본 거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종두시법 요지라는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종두법에 관한 논문이 정약용 선생에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두요지라는 글을 만들게 되는데 이 종두요지라는 글을 만든 게 이제 정약용 선생이 형조 법무부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전세집을 얻었거든요. 그게 지금 롯데호텔이 있는데 거기 전세를 얻어서 출근을 하셨는데 그때 롯데호텔에 자기 집에다가 대나무를 쭉 심으시고 대나무 난간을 만들어 놓고서 나의 집은 대나무 난간집이다 해서 중난이라고 자기 집을 명명을 했고 중난에서 이른바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중난 시사라는 이제 모임을 만드셨고 여기에서 이제 박제가 정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1800년 봄에 3월에 저거를 당시 박제가가 포천사도였거든요. 포천에 가서 포천에서 실험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99년 겨울에서부터 1800년 봄에 이르기까지 저 작업들을 이제 그 중난 저 시사 지금 저 롯데호텔에서 저 공모를 하신 거죠. 작당을 하셔가지고 공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저런 연구를 하고 실험은 포천에 가서 실험을 하셔서 저런 이제 일들을 벌이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800년 3월에 저런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1800년 6월에 정교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사업들은 다 멈추고요. 다 유배를 가는 거죠. 정영수 유배 가고 박재관 유배를 가거든요. 유배를 가면서 저 사업이 끊겼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포천 사도의 오피스에 지금 이런 영평초등학교라 영평사도죠. 영평사도에 지금 초등학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여기서 우리가 종교를 처음 했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 사망 후에 유배를 가가지고 저 종교법 연구가 중단된 줄 알았었는데요. 저 양반 정약용 선생은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 아시는 영국의 에드워드 젠너가 만든 우드법, 이 우드법 책이 홍콩에서 1805년에 홍콩에서 출간이 됐다는 사실을 어떤 연구를 통해서든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이 1805년 광동에서 에드워드 젠너의 저게 영길리국 신출 종국이서라는 게 영길리국 잉글랜드의 신출 종국이서 저게 에드워드 젠너의 방법이거든요. 우주법 소에서 백신을 얻어가지고 치료하는 거. 저 방법을 1805년에 광동에서 출판되었다는 저것이 북경에서 세컨드 버전이 국경 유리창에서 세컨드 버전이 182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저 책을 다산이 어떤 식으로 구입한 거예요. 구입을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자신의 마가의통 귀를 한번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마가의통